가공육의 경우에는 발암물질 1급입니다. 우리 햄이나 소세지 같은 고기인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IARC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에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발암물질 등급을 매겨놨어요. 하루에 50g 이상의 가공육을 꾸준히 먹는 경우에는 위암에 걸릴 확률이 72%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가공육은 되게 위험한 음식이에요. 가공육에 분홍색 색깔을 내는데 아질산염이 사용되고 이게 단백질과 반응해서 니트로사민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짠 음식을 먹으면 또 흰밥 같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흰밥 위에 스팸 올려서 먹는 거, 발암물질 위에 발암물질을 올려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암세포는 급격한 혈당 변화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흰밥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겠죠. 근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혈당을 훨씬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에 암세포가 더 활개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위암에 있어서는 짠 음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염장식품,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식품이 위암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젓갈이라던가 이렇게 소금에 염지한 식품들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금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닌데 이 소금에 들어있는 아질산염, 이게 문제고요. 이게 단백질이랑 반응을 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이 니트로사민은 위암이랑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짠 음식, 그 중에서도 뭐 명란젓이나 낙지젓 같이 이렇게 발효시키고 오랫동안 소금에 담가놓은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젓갈류는 위암 같은 암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고요. 김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도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혹시 뭐 발암물질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김치는 발암물질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 그 남부지방에서 하는 젓갈 들어가는 김치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니트로사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요런 젓갈 들어간 김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선종, 용종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것들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떼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선종이나 용종을 그냥 놔두면 5년에서 10년 뒤에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전체 대장암의 70% 정도는 대장 선종에서 발생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비만은 50대 미만의 사람들한테 대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가장 강력한 인자예요. 그 이유는 우리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때문인데요. 일단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몸 안에 인슐린 그리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높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성장인자로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를 자꾸 자극해서 암세포가 커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 내장지방이 심한 분들은 몸속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몸속이 꾸준히 염증 상태로 유지가 되면 세포들이 자극을 받겠죠. 그러면서 암세포로 변할 위험도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대병원에서 한 거예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했던 한 50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1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결과 복부 비만이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53% 높더라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살을 몇 킬로라도 빼보시는 게 아주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대장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증상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을 느끼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셔야 된다. 이런 증상들 몇 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점액변입니다. 변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되면 점액 분비가 과도하게 되고요. 대장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변을 보게 되면 콧물이 묻어나오는 것 같은 형상을 띱니다. 이걸 점액변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런 점액변은 장염이 심하다던가 아니면 음주를 많이 하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점액변이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암을 의심하시고 꼭 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혈변이에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영양분을 훨씬 많이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증식을 하고 번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많이 끌고 오는 특징들이 있어요. 대장에 있는 암세포에 이렇게 혈관이 많은데 여기를 변이 훑고 지나가 버리면 피가 나기가 쉽습니다. 이 피가 변에 묻어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걸 혈변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대장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저 깊숙이 있는 대장에서 피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혈변으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대장암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변 자멸 검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배변 습관 변화입니다. 특별한 변화 없이 변이 묽어지는 설사가 계속 지속된다던가 아니면 변비가 갑자기 생겼는데 너무 오래된다. 이런 경우에도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이에요. 물론 나는 변비가 원래부터 심한데 이것도 대장암이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원래부터 변비가 심했으면 그건 그냥 체질인 거고요. 근데 원래 별 문제가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 설사가 시작됐는데 멈추지 않고 몇 주 동안 계속 나온다. 요거는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 증상이에요. 흡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암의 특징은 바로 폐의 중심부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폐는 기관으로 해서 기관지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소기관지, 그 다음에 폐포 요 순서대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담배 연기는 입자가 좀 크겠죠. 그래서 폐 깊숙이는 못 들어가고 겉에 걸리게 돼서 폐의 중심 부분에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흡연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3명은 흡연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겠죠. 실제로 요즘은 비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 없는 젊은 여성분들이 폐암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흡연자한테 생기는 폐암의 경우에는 폐의 중심부보다는 가장자리에 생기는 특징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미세먼지입니다. 이 미세먼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폐암을 유발하는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로 밝혀졌어요. 보람의 병원 연구팀이 58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니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진 경우에 폐암의 발병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좀 심하잖아요. 귀찮다고 마스크 안 끼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발암물질을 폐 안에 밀어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연기도 또 발암물질입니다. 실제로 이 비흡연자 여성 중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 그리고 자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눠서 폐암의 발생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요리를 자주 하는 여성들의 경우 폐암의 발생 위험이 3배에서 8배까지 높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꼭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대기 오염이에요. 요즘 차도 많아지고 공기 중에 매연이 되게 많은데요. 이 매연에는 성면이라던가 라돈 같은 또 엄청 강한 발암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계속 폐에 쌓이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요.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폐가 점점 섬유화가 되고 폐암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침입니다. 사실 기침 우리 감기만 걸려도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의심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감기 같은 감염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쪽에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이 기침을 시작했고 4주 이상 장기간 기침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폐암 덩어리가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을 막게 되면 이게 자극으로 느껴져가지고 기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주 이거를 기억하시고 기침을 너무 길게 한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흉통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폐암 진단받으신 분들은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폐나 간 같은 장기들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 자체가 없어요. 폐 안에 주먹만한 암이 있어도 통증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통증을 느낄 수 있냐? 이 암이 커지고 커져서 바깥에 있는 벽을 건드릴 때 그때부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운 좋게 폐암이 폐의 가장자리에 생겼다. 이러면 생겼을 때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통증으로 초기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 밖에 폐암이 더 커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폐암이 더 커지면서 생기는 증상 첫 번째는 얼굴이 붓는 거예요. 폐에 암이 생겼는데 얼굴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있는 피는 심장에서 짜주죠. 그럼 동맥을 통해서 가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머리로 보내진 피들은 우리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 때 그 정맥이 폐 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서 폐의 꼭대기 부분에 암이 생겨서 이 암이 정맥을 누르게 되면 머리로 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머리 쪽에 피가 쌓이면서 얼굴이 자꾸 붓는 증상이 생겨요. 두 번째는 연하곤란이에요. 폐에 생긴 덩어리가 커서 식도를 누르게 되면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쉰 목소리입니다. 폐 근처에는 되돌이 후두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있는데요. 이 신경은 우리 몸의 성대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또 폐랑 붙어 있어요. 만약에 폐암이 커지다가 이 신경을 건드리면 갑자기 목이 쉬고 이게 호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린 다음에 목이 쉬었는데 이게 막 한 달, 두 달 안 돌아온다. 이럴 때는 혹시 모르니 폐암을 의심하시고 CT 같은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는 폐암이 감각신경을 누르면서 어깨 쪽 통증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척추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을 누르면서 안검하수가 생긴다던가 온몸에 갑자기 식은땀이 많이 나는 그런 특이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폐에 생기는 암이니까 가슴 증상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증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이 걱정될 때 조기에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폐암은 생각보다 조기에만 발견하면 치료가 또 잘 되는 암이기도 합니다. 5년 생존율로 봤을 때 폐암을 1기에 진단하게 되면 생존율이 80%를 넘겨요. 그런데 4기에 진단하게 되면 확률이 15%로 뚝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찍 발견하기만 하면 꽤 승산이 있는 암인 거죠. 만약에 흡연을 하신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폐암 가족력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폐암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바로 고위험군 환자들은 꼭 검진을 챙겨서 받는 겁니다. 오랫동안 흡연을 한 사람, 그 중에서 54살 이상의 사람들은 CT 검사를 찍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물론 이 CT 검사라는 게 방사선을 꽤 많이 쬐는 검사라서 오히려 검사 때문에 암이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게 저선량 CT입니다. 이 검사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하는 방사선의 양이 엄청나게 작아요. 일반적인 CT의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빼놓지 말고 CT를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다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확률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걸리면 그거는 100%입니다. 그리고 암에 한 번 걸리면 절대로 그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암에 걸리지 않게 사소한 부분부터 다 바꿔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예방법들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건 10% 정도고요. 나머지는 평소에 먹는 식습관 아니면 생활습관입니다. 암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면 거기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그만큼 암에 있어서는 평소에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평소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한 번에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암에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꾸준히 생각을 하셔서 평소의 생활습관 그리고 식습관을 조금씩이라도 바꿔주시면 정말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의 식습관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암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